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기적 방송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길죠? 너무 아침에 일찍 일어났나 봐요. 행복하다. 난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다니 무엇을 해도 되겠네. 난 무엇일까? 감사합니다.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른을 위한 동화를 준비해봤어요. 연어 이야기예요. 안도연 글, 유기훈 그림입니다. 우리 안도연 선생님은 1987년에 시로 등단하셨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소문이 나셔서 제가 한번 이 책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기훈 선생님은 그림 판화를 전공하셨어요. 홍대 나오셨고 홍대 되게 유명하신 분들 많던데 우리 노반 작가님도 홍대 판화가죠. 네, 자 시작합니다. 세상은 사는 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렇지 않다면 이쪽 마음이 저쪽 마음으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겠니?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미워할 수 있겠니? 네, 참 아름다운 글이네요. 벌써 매력적이에요. 그날 저녁, 그날 새벽, 또 나는 꽁꽁 언 얼음장 밑에서 입을 앙다물고 있었다. 강물의 온도는 섭씨 5도였는데 어서 빨리 아침이 되어서 수온이 8도에서 10도쯤 오르내기를 기다렸다. 봄 햇살이 얼음장 위에 손을 대주기를, 그리에 물속의 냉기를 걷어가 주기를. 나는 지금 6mm의 투명한 앵두빛 껍질 속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네, 알이었습니다. 알이 얼른 자갈 틈에서 빠져나가 탈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친구들은 다 떠나갔고 지금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 중입니다.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벗어나는 일은 나를 찢는 일이었다. 그래야만 전혀 다른 나로 태어날 수 있었다. 알을 찢고 밖으로 나가는 일을 궁리하느라 60일이라는 시간을 소비해버렸다. 오유. 내 머릿속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뒤엉켜버릴 것 같았다.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두려움을 빨아먹으며 버티고 또 버텼다. 그것은 공포였다. 공포가 나를 키워준 셈이다. 알에서 빠져나가는 날 누군가 나에게 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작정이었다. 알이란 두려움을 동그랗게 빚어 만든 말랑말랑한 구슬이라고. 오, 되게 깊어요. 만약에 내가 알이 아니라 강가의 조약돌이라면 어땠을까? 물새들이 내 머리 위에 똥을 찍찍 싹 알겨도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랐을 것이고, 강가에 놀라운 아이가 무심코 나를 집어들어도 두려워 떨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아이의 팔매질로 멀리까지 날아가는 동안 스릴 같은 건 즐길 수 없었을 것이고,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자갈밭에 툭 떨어져도 내 몸은 아픔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운이 나빠 땅속 깊이 박히기라도 하는 날이면 도대체 시간이 어떻게 흐른 것인지, 바깥이 낮인지 밖인지 밤인지 구별하지 못할 것이며, 겨울이 얼마만큼 많은 눈을 지상에 쏟아붓는지, 봄이 어떻게 와서 흙 속에 잠든 씨앗들을 깨우는지, 초록 강의 여울이 왜 세찬 물소리를 내는지도 까맣게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알이었다. 알이 새근새근 숨쉰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은 도무지 나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알을 깨고 바깥으로 나와야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그렇게 믿는 바보들이 있는 이 세상에는 이 바보들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안다. 알도 고통을 느끼고 근심하고 회의하고 갈등한다는 것을. 바로 내가 알이었으니까. 자, 이 친구가 이제 알을 찢고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죠. 물소리도 처음 듣는 소리고 굉장히 생소하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 그 물소리. 그 물소리는 내 몸을 부숴버릴 듯 나에게 덤벼들었다. 오휴. 폭포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나는 폭포 아래 축축한 모래톱에 모로 누워 있었다. 그때 네가 다가왔다. 너는 물가로 가만가만 헤엄쳐왔다. 네 몸은 나보다 훨씬 크고 길어서 6cm쯤 되어 보였다.
늘씬한 몸을 감싸고 있는 가지런한 은빛 비늘이 반짝 빛났다. 숨을 들이켰다가 뱉을 때마다 내 기름진 배가 규칙적으로 발름거리고 있었다. 희한했다. 나도 얻은 틈엔가 너를 따라 숨을 들이켰다가 내뱉고 있었다. 네가 방향을 바꾸어 헤엄을 치면 은빛 비늘이 햇빛을 받아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너는 어린 수컷 연어였다. 너의 춤은 유연했다. 마치 어떤 부드러운 리듬에 몸을 맡긴 듯 보였다. 내가 춤을 추면 투명한 살 속에 훤히 비치는 가느다란 등뼈도 함께 춤을 췄다. 눈이 부셨다. 그 눈부신 춤에 대해서라면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시간보다 더 길게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누구니 너는? 네 목소리는 굵고 뚜렷했다. 누구니 너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나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법이다. 나도 내게 단 한마디라도 말을 걸고 싶었다. 너를 만난 지 며칠이 지난 뒤였다. 그때 빗소리보다 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한때의 어린 연어들이 다가왔다. 수컷 연어와 암컷 연어들이 한데 뒤섞여 있었다. 한 무리의 암컷 연어들이 너를 둘러쌌다. 그들의 비늘에는 푸르스름한 멍이 들어있었고 꼬리 지느러미에도 얼룩덜룩한 보랏빛 점이 한둘씩 박혀 있었다. 몸집들이 나보다는 훨씬 큰 게 너랑 비슷해 보였어. 다들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었지. 너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무슨 말인가 열심히 설명을 해주기도 했어. 너는 자상했지만 나머지 애들은 천방지축이었다. 네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서성거리기만 하는 아이, 내 꼬리를 깨물려고 달려드는 아이, 코를 벌렁거리며 네 아래쪽을 킁킁거리는 아이, 일 없이 수면 위로 뛰어올랐다가 떨어지는 아이, 말릴 수 없는 아이들이었지. 너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 때문에 혼란스러웠어. 얘는 누구야? 한참 어린 암컷이잖아. 그들이 힘을 합쳐 내리누르면 나는 곧바로 나뭇잎처럼 납작해질지도 몰랐다. 아, 너였구나. 그리고 나서 너는 당황하며 이렇게 말했어. 내 동무들이야. 그들은 학교에서 너와 함께 생활하던 아이들이었지. 너처럼 엉뚱한 말을 했다가 쫓겨난 아이도 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도망 나온 아이도 있었고 단순한 호기심에 상류로 올라온 아이도 있었고 네가 퇴학을 당한 뒤에 너의 꽃무늬를 쫓아 학교를 그만둔 아이도 있었지. 얘는 내 동무야. 아, 이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숨이 막힐 것만 같았는지. 내 동무들과 내 동무는 큰 차이가 있어. 그들은 내게 수없이 많은 복수였고 그 중에 하나였지만 나는 너의 유일한 단수였지. 너는 나를 단 하나뿐인 동무로 여기고 있음이 틀림없었어. 그때 내가 속으로 얼마나 의기양양해졌는지 너는 아마 몰랐을 거야. 너는 동무들에게 한마디 더 귀뜸해주고는 나에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어. 나는 그 자리에서 막 달아나고 싶었어. 순간 내 마음은 너에게로 급박하게 기울고 있었지. 너에게로 마음이 다 가버린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기 싫었어. 그뿐만이 아니었어. 내 마음이 내게 기운다고 생각하니까 너의 주변이 더 환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좌충우돌하는 너의 다른 친구들까지 머지않아 내 동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를 만난다는 것은 너의 배경까지 만나는 일이야. 너를 만난다는 것은 너의 상처와 슬픔까지 만나는 일이지. 네가 살아온 과거의 시간과 네가 살아갈 미래의 시간까지 만나는 일이야. 참 아름답네요, 이 말. 너를 만나는 일은 너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만나는 일이다. 참 멋집니다.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봄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계절의 주도권을 넘기기 위해서 아주 깊고 높은 산골짜기를 찾아가요. 산골짜기 응달에 남아있던 한 줌의 고집쟁이 잔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고집쟁이를 어르고 달래 하얀 각서 한 장을 받아낸 뒤에야 겨울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사라져요. 비로소 찬란한 봄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나무들은 겨우내 채워두었던 몸속 펌프에 자물쇠를 풀고 땅속 깊은 곳에 물을 가지 끝으로 퍼올리느라 분주해지고 뿌리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빨아올리기 위해 땅속에 수없이 많은 갱도를 뚫고 수부들을 내려보내요.
3개월 동안 보름달은 지상의 새싹들이 풍기는 연두빛 냄새를 맡기 위해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한 달에 한 번 둥그렇게 떠오르고 남쪽 나라에서 제비가 까맣게 북상하면 그 제비와 그들의 길을 새끼의 수만큼 땅 위에는 제비꽃들이 피어난대요. 너무 아름답죠. 이 표현 자체가. 잠깐 이 두 연어가 이별을 했나 봐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네요. 좋은 기억을 나누다 보면 하나가 될 수도 있단다. 강이 얘기예요. 강물의 목소리는 따뜻해요. 초록 강이 여울에서 말을 걸었다.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편안하고 작았으나 힘이 있었다. 나는 초록 강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상류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바다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아. 그리고 너희는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야. 서로 남남이 아니란 말이지. 지금 너희는 어리지만 언젠가 함께 여행을 하게 될 거야. 나는 초록강의 말을 너한테 들려주고 싶었어. 그러나 그때 너는 없었지. 너를 만나면 우리가 언젠가 같이 여행을 하게 될 거라는 초록강의 말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좋은 기억을 나누다 보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전해줄 것이었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편한 때를 골라 말해줄 작정이야. 근데 만난 거예요. 그때까지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지. 얼마나 당황했을까. 너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허둥대며 엉뚱한 곳을 쳐다봤지. 뭔가 잘못을 하다 들킨 것 같기도 하고 반갑다는 표정 같기도 한데 잘 구분이 되지 않았다. 빨간 문신 연어는 내가 왔든 말든 너랑만 눈을 마주치려고 애를 썼어. 그녀는 주둥이를 연신 내 입술에 갖다 대려 했고 그때마다 너는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어. 너는 내가 있는 쪽을 연신 힐끔거리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 그렇다. 빨간 문신 연어는 분명 너하고 다투는 게 틀림없었어. 내 마음속 연어가 환호성을 질렀어. 그래, 계속 싸워. 더 사납게 상대방을 자극해봐. 둘 사이가 점점 멀어지도록. 아유, 귀여워. 왜 그쪽만 자꾸 바라보고 있는 거야? 무슨 미련이 있는 거야? 끝!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지 그랬어. 너는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너무 귀엽죠? 학교를 빠져나온 너는 무엇보다 강물 위를 날아다니는 새가 보고 싶었어. 너는 서슴없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어. 바로 그때 물 위를 스치며 이상한 생명체가 다가왔어. 깜짝이야. 혹시 너 제비 아니니? 무서워.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 그것은 울상을 지으며 날개를 바르르 떨었어. 제비라는 말에도 겁을 내는 것으로 봐서 제비를 피해 다니거나 제비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모양이야. 잠깐만, 미안해. 너는 진땀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지. 제비는 때로 물 위를 스치며 날기도 한다고 배웠거든. 게다가 너는 양쪽에 아름다운 날개를 달고 있잖아. 머리부터 꼬리까지 윤이 나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새가 아니라면 넌 누구지? 응, 나는 나비야. 나비? 노랑나비라고 부르지. 너는 나비목의 나비, 노랑나비를 모르고 있었다. 노랑나비는 우리나라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살며 일본, 중국, 연해주를 비롯해 저 멀리 히말라야, 시베리아, 유럽에도 살고 있는 곤충이었어. 주로 마을 주변 양지 바른 풀밭에 살면서 꽃을 좋아해 자운형, 토끼풀 등의 꽃에서 꿀을 빠는 노랑나비에 대해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노랑나비는 날개를 부채처럼 흔들어 보였어. 날개가 펄럭일 때마다 노란 햇볕에 가루가 부서져 버렸어. 눈이 부셨지? 제비가 아니어서 실망스러웠지만 너는 나비의 날개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 날개는 화려한데 얼굴은 아주 조그맣구나. 우리는 얼굴을 큼지막하게 내놓고 다니는 걸 싫어하거든. 나비는 겸손한 곤충이었어. 나비는 물가의 자운형으로 날아가 줄기 끝에 날개를 접고 앉았다. 아직 꽃이 덜 피었네. 나비는 가느다랗게 한숨을 쉬었어. 그리고는 긴 더듬이로 채 열리지 않은 꽃을 어루만졌어. 꽃이 피면 어떻게 해? 꽃과 꽃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게 나비가 할 일이야. 꽃과 꽃 사이의 거리를 재해 어떻게 할 거냐고 너는 또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겸손한 상대에게는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 아직 꽃이 많이 피지 않아 외로워. 풀밭에
꽃들도 외로울 거야. 나비들이 날아가 입을 맞추면 꽃은 좋아서 몸을 흔들거든. 이것 봐. 지금은 가만히 있잖아. 나비는 풀밭에 민들레꽃을 가리키며 말했어. 너는 나비가 연약한 곤충이라고 생각했다. 들판이나 꽃밭에서 살면 하늘 높이 오를 수는 없겠구나. 너의 말이 나비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우리는 너무 높이 날아오르지는 않아. 꽃이 우리를 계속 지켜볼 수 있어야 하니까. 나비는 몸을 붕 띄우더니 꽃이 바라볼 수 있는 거리까지 날아갔다가 정확하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 꽃과 나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작아 보여도 내 몸속에는 엄청나게 큰 실타래가 들어있어. 내 몸에 감긴 실을 풀다 보면 꽃이 가 있는 곳까지 가게 돼. 실을 풀면서 꽃과 꽃의 거리를 재고 꿀을 빠는 거야. 너는 꽃과 나비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에 거짓이 섞여 있다고 생각했지. 과장이거나 허풍일지도 몰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니. 너는 짓궂은 질문을 하나 던졌어. 그러면 꽃이 질 때 나비는 어떻게 하니? 나비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지. 꽃이 진다는 소식이 들리면 우리는 풀어놓았던 실을 감기 시작해.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이어진 실을 제각기 감는 거지. 그래서 내가 풀어놓았던 실을 감아야만 나중에 알을 낳을 수 있게 되거든. 내가 낳은 알은 내 몸속에 서리서리 감아둔 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실로 고치를 만들지. 너는 고치와 같은 알쏭달쏭한 말을 쉽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 하지만 너는 이 세상은 참 신비한 곳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지. 나비에게 알을 낳은 뒤에는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어. 하늘로 가지. 그래서? 겨울이 되면 눈송이가 되어 내가 낳아놓은 알을 찾아 땅으로 내려와. 사람들이 눈송이가 펄펄 날리는 걸 보고 나비가 하늘에서 춤을 추고 내려온다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지. 나는 알에게 이불이 되어주려고 내려오는 거야. 너무 아름답죠? 알을 낳고 하늘로 올라가 알을 이불로 덮어주려고 눈송이가 되어 소복히 이불이 되어준다는 우리 나비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실 나하고 너하고는 다른 게 많아. 나는 하류로 가고자 했으나 너는 폭포 위로 가고 싶어 했어. 나는 물속의 지느러미가 강해지기를 바랬지만 너는 물밖 허공을 나는 날개가 필요하다 했어. 나는 안을 좋아했지만 너는 밖을 좋아했고 이렇게 다른 게 많지만 우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물속에 사는 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단다. 그렇지 않다면 이쪽 마음이 저쪽 마음으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겠니?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미워할 수 있겠니?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알아? 바로 초록강이야. 그 하루는 너와 초록강이 주고받는 말을 엿듣게 되었지. 연어들이 먹이를 찾을 때 왜 머리를 상류 쪽으로 두는지 아니? 초록강이 이렇게 물었을 때 너는 대답했어. 폭포가 강 위쪽에 있기 때문이죠. 초록강이 빙긋이 웃으며 너를 감싸 안았어. 어린 연어들이 가야 할 곳은 폭포가 아니야. 그럼요. 너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어. 바다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다. 아, 또 그 하나마나한 말을 하시는군요. 너는 초록강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방향을 틀었어. 내 말을 조금만 들어보렴. 바다로 가려면 당연히 머리를 하류 쪽으로 둬야지. 그래야 훨씬 빠르게 바다에 닿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연어들은 알에서 깨어나 강에서 생활할 때 절대 하류 쪽으로 머리를 두지 않는단다. 그래서 모두들 상류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 신기하지? 그 이유를 알겠니? 그건 너희들이 이 강을 잊지 않기 위해서야. 먼 훗날 이 강으로 돌아올 때 연어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야 하고 그때 힘차게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하는 거지. 강물의 속도와 방향, 물살의 색이, 물의 냄새, 여울의 위치와 깊이,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서 몸속에 쌓아두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상류 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이끼를 뜯고 물벌레를 잡는 거야. 초록강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너를 껴안았어. 연어들은 기억의 힘으로 살아간단다. 다시 여기로 돌아오기 위해 언젠간 떠나야 하는 거고 네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놓쳐버려 내 마음이 아프구나.
내겐 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죠? 강을 타고 회귀하는 연어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인간들은 연어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강에서 연어를 잡는 것을 금지시키고 하구에 연어 사육장을 만들었지. 하류로 더 올라가기 전에 인공수정을 시켜 연어를 키우기 시작한 거야. 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수정된 연어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억 못하는 거지. 아, 그럼 나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던군요. 그럼 잊고 말고. 다만 네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를 뿐이지. 내 동무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을 거야. 그들은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몸을 꽁꽁 묶어 옴싹잘싹 하지 못하게 하는 끈이 아니라 어린 연어가 진짜 연어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끈이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간도 눈에 보이게 된단다. 주위를 가리키며 초록강은 말을 이었어. 저기 좀 봐. 돌멩이의 색깔과 모양은 시간의 색깔과 모양이고 풀잎의 크기와 길이도 시간의 크기와 길이란다. 물결의 무늬는 시간의 무늬이며 물이 흘러가며 내는 소리는 시간이 흘러가며 내는 소리야.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야말로 시간을 함부로 써버리지. 시간을 낭비하면 일찍 외로워지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초록강은 철학자처럼 말했지. 초록강은 바다로 향하는 우리에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을 귀뜸해 주었어. 여기서부터 바다까지의 거리는 8km쯤 된단다. 빠르게 헤엄치면 닷새 안에 도착할 거리지. 그렇다고 단숨에 바다로 헤엄쳐 가면 안 돼. 낮에는 먹이를 먹거나 잠을 자야 해. 연어떼를 노리는 포식자들을 피해 밤에 조금씩 이동을 해야 하니까 너희들 무리가 적어도 5,000마리가 될 때까지는 가능하면 강에 오래 머물러야 한단다. 모두들 알겠지? 왜 여기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거죠? 네가 물었다. 오래도록 잊지 않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이 강에 오래 머물러야만 강의 물빛과 물결을 잊지 않게 되고 잊지 않아야 그 물결과 물결이 너의 몸에 제대로 새겨지는 거야. 초록강은 우리를 꼭 껴안았다. 그 품이 무척이나 아늑해 우리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그때마다 우리의 몸을 두른 비늘이 물속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받아 반짝하고 빛났다. 그때 나는 또 보았다. 네 몸에 어느새 초록강의 물결 무늬가 새겨져 일렁이고 있다는 것을. 그 물결은 너의 생태지가 초록강이라는 증명하고 있단다. 네 몸에 내 몸에 새겨진 물결 무늬를 보고 네가 말했어. 오래 머물다 보면 서로 닮게 되나 봐. 바다를 향해 가는 우리의 향해는 순조로웠고 물살은 잔잔하고 평온했어. 자, 우리 연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 손을 쫙 펼치고 우주에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생각이 진동이 되고 그 진동이 모든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하나 친구들 그리고 기적방송국의 소중한 선생님들 다 같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하게 감사합니다.